네, 안녕하세요. 장수기비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글로벌 상위 20개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많이 읽어보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글로벌 상위 20개 기업들의 10Q나 10K 정도는 읽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30위권 정도에 드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분기나 연말 보고서를 읽고 이 경영진들이 증권가를 상대로 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한 스크립트를 보면 이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그러면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9년 기준으로 제약바이오텍의 순위를 보면 이 전문의약품 기준으로 로슈가 1위이고 닥게다가 10위에 랭크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무려 83조 원이라는 이 무지막지한 거액을 주고 이 혈액암 시장의 강자인 셀진을 인수한 BMS가 빅5에 랭크된 것이 이변이라면 이변입니다. 이 인수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매출 상위 10위를 향한 이 빅파마의 포문이 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례로 볼게요. 1위 로슈입니다. 로슈는 사실 이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디폴트 값으로 가지고 가도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매출 가이던스는 하나로 55조 원 정도인데 무난히 달성되리라 봅니다. 특히나 로슈는 이 5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주력 제품들이 줄줄이 특허 만료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제약사들은 따라오지 못하는 이 글로벌 블록버스터들이 줄지어 시장에 출시를 하면서 정말로 이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의 끝판왕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슈는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것이지만 이 항암제 시장에서 절대 강자이기도 하면서 최근에는 특히나 희귀 질환 쪽으로도 돈이 되는 약제들을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로슈의 매출 성장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2012년부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진짜 이렇게까지 경영을 잘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끊임없이 지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사실 로슈에 투자를 하고 있고 오랫동안 보유하기 위해서 저는 이 퇴직연금에 로슈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2위는 스위스에서 로슈와 강 하나 사이를 두고 세계 1, 2 제약사를 다투는 노바티스입니다. 매출은 2020년 3분기까지 하나로 약 40조 원을 만들어내고 있고 노바티스는 제가 여기 써놓은 대로 제약바이오계의 가히 만물상이라고 불릴만한 제약사입니다. 노바티스의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하나하나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많은 몰레큘과 임상 파이프라인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노바티스의 특징은 이 특정 클래스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몰레큘을 뽑아서 이 자원을 집중하는 미국식이 아니라 진짜 노가다처럼 하나하나 다 임상을 해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는 노바티스를 다닐 때 이런 방식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구난방 막 펼쳐대는 이 과정에서 또 툭툭 블록버스터들이 나오는 기업이 또 노바티스입니다. 노바티스의 주요 제품들을 보면 이 성장 품목으로 왼쪽에 품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CV 약제인 엔트레스토 그리고 갑자기 인수를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등극한 졸겐지마 그리고 후속 약제 없이 이 독고다이로 건성과 유마티스 시장에서 매출을 뽑아내고 있는 코센틱스 그리고 투입되는 자원 대비 효율성은 매우 떨어지는 1세대 카티 치료제인 이 킴리아 등이 이 맥락은 없지만 또 성장은 성장대로 하면서 제품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특히나 이 옆에 보시면 이 매출을 구성하는 제품군별로 보았을 때 이 맨 밑에 이 아덜스로 표시되어 있는 뭉뚱그려진 제품들도 사실 혁신적인 신제품과 조단위 매출을 내는 제품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런 제품들이 그냥 노바티스에서는 기타로 분류되는 거죠. 가히 어떤 드럭 플렉스하는 그런 제약사답습니다. 어쨌든 여차하면 그냥 사버리는 기업이 또 노바티스입니다. 네, 3위는 영원한 1등 후보 기업인 화이자입니다. 2020년 매출 가이던스는 하나로 54조 2185억 원이고 이 특허 만료 의약품을 비아트리스로 분사시킨 후에 이 본격적인 성장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약계 인파이터라고 이름을 붙여보았는데 이 화이자의 경우
이 성장을 위해서는 진짜 저돌적으로 몰아붙이는 게 특기이고 이 수많은 기업을 인수합병하면서 여기까지 성장을 해왔습니다. 시총이 수백조가 되는 회사가 저렇게 성장성이 떨어지는 약재들을 일사불란하게 스핀오프하고 이 본격적인 성장 채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기업을 200조 원 주고 사겠다고 하는 호기로운 기업이 또 화이자입니다. 무려 200조 말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 표시에 두었는데 형들이 자주 간과하는 것들 중 하나가 이 미국은 회계 기준을 GAAP 즉 갭을 쓰잖아요. 근데 보통 회사나 경영진들이 이야기하는 수치는 이 회사 본연의 영업활동으로 나온 수치인 갭 EPS가 아니라 보통 뭐 인수나 소송, 뭐 조인트 벤처나 인수의 어떤 청산, 뭐 리스트럭처링 비용이나 손실상계 등 이런 것들 투자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더해서 나오는 넌갭 수치들을 많이 씁니다. 제가 미국 주식 유튜브를 많이 봐도 이거를 제대로 분리해서 회사 실적을 이야기하는 채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이자는 그냥 보시는 것처럼 갭 EPS를 씁니다. 영업활동의 본연의 숫자들이 떨어지게 되면 보통 경영진들은 여기다가 분식 아닌 분식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화이자는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현재 화이자의 주가 수준이 퍼가 한 12배 정도 거래가 되면서 배당이 4% 정도 나오고 있는데 향후 화이자가 성장 가도를 올라탄다라고 했을 때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화이자는 보시는 것처럼 혁신의약품 위주로 포트를 재편하고 있고 암젠과 더불어서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하드캐리하고 있는데 굉장히 빠른 성장률을 보이면서 매출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출시될 신약과 더불어서 2021년에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4위는 중원의 지배자 머크입니다. 2020년 매출 가이던스는 53조 1120억 원으로 이 견조한 상승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결정적 순간의 정답이라고 썼는데 미국 머크의 성장 스토리를 보면 가장 먼저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성공하는 약재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성장을 이어온 기업이 또 머크입니다. 항생제도 마찬가지고 고지혈증 계열인 스타틴, 항고혈압 클래스인 ARB, 당뇨병 약제에서 스테디 클래스인 DPP-4, 현재 머크를 먹여 살리고 있는 키트루다까지 머크는 결정적 순간에 전략적 판단을 잘 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일궈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가이던스를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갭과 그 넌갭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갭 EPS와 넌갭 EPS의 수치 차이가 꽤 큽니다. 보통 증권가 멀티플 기준은 이 넌갭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게 과연 합당한지 분기나 연차 보고서를 보면서 꼭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머크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오랜만에 보는 제가 좋아하는 로저 펄뮤터 박사인데요. 앞서 머크 소개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 머크의 비즈니스를 만든 장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이제 은퇴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미 모더나가 뜨기도 전에 RNA 항암 백신과 어떤 다양한 면역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이 머크로 가져다 놓으셨고요. 최근 시애틀 제네틱스의 ADC 약물 인수나 ADC 개발사인 벨로스 인수까지 하면서 항암 라인에서 머크의 어떤 100년 대계를 그리고 계시는 듯 합니다. 이분의 인생 스토리도 정말 재미있죠. 자, 5위는 제약업의 카우보이 BMS입니다. BMS는 다른 제약사와 달리 주력 제품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주요 파이프라인 인수나 어떤 스몰캡이나 아니면 미드캡 제약사 인수들을 통해서 위기를 타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2019년에 이 혈액암 시장, 특히나 이 다발골수종 시장에서 절대 강자였던 이 세일진을 90조 가까이 지불을 하면서 한 방에 매출 기준 빅5로 올라오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인수와 관련한 투자자 컨퍼런스가 생각이 나는데 들어보면 이런 게 바로 혁신이고 인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쌀국의 카우보이들답습니다. 주력 제품을 보시면 이 혈액암 파이프라인이 크게
보시면 헤마톨로지가 크게 강화되었는데 이거 다 세일진에서 온 것이고, 보시면 유전자 및 단백질 조절을 통해서 암과 염증성 질환 치료제들이 강하게 이 포트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인수하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업 CI도 굉장히 귀엽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예전 로고를 보면 엄청 구립니다. 어쨌든 이 헤마톨로지를 강화하면서 BMS 같은 경우에 항암제 시장에서도 절대적으로 강자로 계속해서 남을 공산이 꽤 크고 이뮤놀로지도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6위는 우리의 존슨앤존슨입니다. 2020년 매출 가이던스는 하나로 88조 5,200억 원입니다. 존슨앤존슨은 메디컬 디바이스와 컨슈머 프로덕이 포함되어 있어서 매출 사이드가 크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조정 EPS가 이 미드포인트로 $8 정도 되는데 현재 존슨앤존슨 주가를 보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이 메디컬 디바이스에서 생각보다 매출이 굉장히 떨어지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비드로 인해서 수술 등 프로시저가 많이 줄은 영향도 있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TA에서 이 경쟁 회사의 메드트로닉이나 스트라이커, 진머, 스미스 앤 네퓨 등의 매출을 뺏기고 있습니다. 코비드로 살짝 눈 가리고 앙호하려고 하지만 이 메디컬 디바이스 매출에 대한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미 투자자 컨퍼런스 등에서 인수합병에 나설 수 있다고 우리 CEO인 골스키 형님이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우리나라 스파인 임플란트 기업인 LNK 바이오에 제가 투자를 했는데 최근 저도 이 투자로 좀 괜찮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포트 일부를 투자를 했는데 단기간에 200%나 올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7위는 이제 전통의 강호이나 최근에는 좀 노쇠한 프랑스 대표팀 같은 산오피입니다. 20년 3분기까지 매출은 하나로 35조 8,283억 원입니다. 사실 산오피는 당뇨병 약제에서 인슐린 그리고 이 심혈관계 질환 약제 특히나 백신에서 매우 강한 회사였는데 이 주력 제품들이 경쟁력을 조금씩 잃어가면서 현재는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거의 이 듀피젠트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바티스 이 제너럴 메디슨 사업부 사장 출신인 허드슨 CEO 부임 이후에 이 산오피는 이 면역 치료제나 희귀질환 쪽 인수합병을 지속하면서 이 물결에 합류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프린시아나 네덜란드 케아디스 인수 등을 통해서 이 동종 면역세포 치료제 등을 확보하고 이 새로운 항암 클래스를 라이센스 인하면서 어떻게든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친한 이 사노피 지인들이 있는데 이 사노피가 힘을 좀 내주면 좋겠습니다. 8위는 드디어 나왔습니다. 올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전세계 전문의약품 매출 1위 이 휴미라를 가지고 있는 현금 제조기 에브비입니다. 2020년 3분기까지 매출은 35조 2,364억 원을 달성했고 이 엘러간을 전격적으로 인수한 이후에 이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휴미라 세일즈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서 사실 C형 간염 치료제인 마비렛을 제외하고 모든 제품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효과가 있긴 하지만 2019년 전년 대비 현재까지 이 30%의 매출 성장을 하고 있는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 16개의 적응증을 가지고 이 수십조를 팔아 제끼고 있는 휴미라, 이 특허 상실 이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림보크 즉 우파다시티닙과 스카이리치, 리산키주맙이 휴미라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정말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이 GI 쪽의 궤양성 대장염까지 어디 하나 빠져나갈 수 없는 적응증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 에브비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이건데요. 이 류마티스에서 휴미라를 쓰다가 림보크로, 건선에서 휴미라를 쓰다가 스카이리치로, 이 아토피, 여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산오피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전략 제품이 이 듀필리맙인데 림보크가 이 헤드-투-헤드 스터디를 해서 슈페리어를 입증해서 이 시장도 판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림보크는
이 경고 제재이기 때문에 저기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와줄지가 이 FB 밸류업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무튼 보시는 것처럼 너무 짜임새 있게 휴미라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FB 투자자분들은 너무 휴미라 특허 만료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이 $100 넘는 가격에는 큰 비중을 싣기에는 조금 무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위는 영국 글락스스미스클라인입니다. 이 3분기까지 매출은 하나 38조 원입니다. GSK는 최근 몇 년간 비즈니스 유닛에서 변화가 많았습니다. 갑자기 컨슈머 제품들을 키우고 인수하면서 항암제 사업부는 접었다가 최근에 퇴사로 인수하면서 또 항암제 사업을 한다고 하고 정신없는 몇 년을 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마도 성장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어쨌든 전통적으로 GSK는 이 COPD 즉 만성 폐질환 등을 중심으로 해서 호흡기 질환이나 각종 감염 질환 그리고 백신의 강자였습니다. 거의 사노피와 굉장히 유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듯한데 최근에 코비드19 백신 개발도 보면 이 사노피와 GSK가 살짝 뒤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K는 이 새로운 신약의 임상 실패와 라이선스 인하한 제품들이 이 시장에서 경쟁력이 열의에 놓이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도 친숙한 브랜드들인 에드빌이나 테라플루 그리고 오트리빈 센소다인, 샘투른 등 일반 의약품 사업을 확 키우려고 했는데 이 덩치가 있다 보니 그것만으로는 힘에 부치죠. 그래서 다시 항암제 쪽으로 이렇게 뛰어들면서 현재 최초의 PARP 억제제인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나 천식 치료제인 누칼라 등을 출시를 하면서 이 경쟁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10위는 옆나라 일본 제약사 다케다입니다. 다케다는 3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2020년 반기 기준 매출은 하나로 17조 원 정도 됩니다. 많이 팔죠? 2018년 일본 기업으로 해외 기업 인수 역사상 이 최대 규모인 65조 원의 아일랜드 소재 다국적 기업이던 이 샤이어를 인수 합병하면서 단번에 세계 10위권에 랭크되게 됩니다. 샤이어가 당시에 150억 달러 정도 매출을 올리던 제약사고 이 특히나 경쟁자가 없는 희귀질환에 특화된 회사라서 큰 부채를 지면서 인수했고 그 뒤로 현재까지 다케다는 이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지속하게 됩니다. 샤이어와 합병하면서 다케다가 그린 청사진은 앞으로 우리는 이 5개 치료 영역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5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암제 그리고 어떤 유전자 치료제, 희귀질환, 신경계, 이 위장관계 이 질환입니다. 대충들 감이 오시죠? 보시면 얘들 이 샤이어 인수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싶을 정도로 어떤 희귀 질환이나 유전 질환 그리고 항암제 파이프라인이 다수입니다. 이렇게 포트를 짜면서 이 경쟁력을 잃어가던 심혈관계 당뇨 파트 등은 막 정리를 하게 되고 이 셀트리온이 이쪽 파이프라인을 또 인수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제약산업은 이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맥락을 알면 투자가 좀 더 편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위까지 제약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할 줄 알고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만만치 않네요. 다음번에 시간이 되는 대로 글로벌 20위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뭐하러 이런 짓을 하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최근 이 미국 투자업계에서 가장 핫한 누님이신 이 캐시 우드의 블룸버그 인터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진행자가 질문을 하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Tesla's still in the running, but I would have to say the biggest upside surprises are going to come from the genomic space. And that's because the convergence of DNA sequenci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gene therapies, importantly CRISPR gene editing, are going to cure disease. That convergence is going to cure disease. Now we have real science and technology surfacing the mutations in our genomic profile, and as they surface those mutations, what do we see? We see the earliest manifestations of disease.
And now, with the combin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gene editing, we're able to both anticipate diseases and cure them potentially. Beta thalassemia, we're seeing it, sickle cell disease. We even think it will work in diabetes, which is where most, if you look at the largest category of spending year to year in healthcare, it's diabetes. 네, 저작권 때문에 여기까지 보고요. 이 캐시우드는 이 아마존이나 테슬라 등 정말 미래에 엄청나게 성장할 회사를 포트에 담아서 이 무지막지한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 들으신 것처럼 정말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넥스 테슬라는 이 바이오 산업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죠. 이게 좀 귀찮으신 분들은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운영하는 ETF를 사시면 좀 편하게 투자를 또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쓸데없이 길었는데 이걸 누가 들으시는지 저도 궁금하지만 이 제약 바이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형들 그럼 우리 장수해요.